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나가는 창밖을 보며 임서연은 잠시 펜을 놓았다. 낡고 비좁은 작업실이었지만 그녀의 꿈이 담긴 스케치북과 원단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남자친구 강지훈과의 5주년 기념일이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식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그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른 명품 시계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훈은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했다. 번듯한 로펌에 입사했지만 배경 없는 신입 변호사로서 겪는 서름과 경쟁의 압박감에 지쳐 있었다. 서연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 자신이 더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어 빨리 성공해서 그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언젠가 당신은 이 시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길에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녀의 굳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그녀는 상자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낡았지만 가장 아끼는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 수줍으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의 저녁 식사를 위해 지훈이 예약했다는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리자 심장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연은 화려한 내부에 잠시 압도되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우아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원피스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조금 위축되었다.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그녀를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지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 10분, 20분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쯤 익숙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고개를 돌린 서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레스토랑 가장 안쪽 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룸에서 강지훈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여자는 바로 국내 굴지의 패션그룹 비너스의 외동딸 박유라였다. 지훈은 서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향했다.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았다. 지훈 씨, 여기서 뭐해요?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터져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과 경멸의 빛이 스쳤다. 옆에 있던 박유라는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임서연, 네가 여긴 어떻게? 오늘 약속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게 됐어. 지훈은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그의 팔짱을 낀 유라의 손을 그리고 두 사람의 다정한 분위기를 보며 심장이 조각나는 고통을 느꼈다. 박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어머, 이분이 그 말로만 듣던 서연 씨,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뒷바라지해주는 착한 여자친구라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행사액은 아닌 것 같네. 유라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원피스와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지우는 유라의 말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침묵으로 서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시계 상자를 꺼냈다. 오늘 우리 5주년이잖아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녀가 상자를 내밀자 지우는 그것을 경멸스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선물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제 이런 동정심 유발하는 짓은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박유라가 그 상자를 가로채 열어보더니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시계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구식 디자인을 차고 다녀. 지훈 씨, 내가 지난주에 선물한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가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시계를 흔들어 보였다. 그 시계는 서연이 몇 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 보였다.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서연아, 우리 그만하자. 솔직히 말해서 너랑 만나는 거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 가난하고 능력 없는 너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니 오히려 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짐. 자신이 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가 바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박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에 더 세게 매달렸다. 들었지? 이제 그만 꺼져줄래. 우리 식사 시간 방해하지 말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지우는 그녀가 들고 있던 시계 상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고도 잔인한 파열음과 함께 시계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의 꿈사랑 그리고 믿음이 모두 깨져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찔렀다. 지훈과 유라는 부서진 시계 조각과 함께 무너져 내린 서연을 뒤로 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사라졌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시계 파편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5년의 세월이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녀의 사랑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은 부서진 시계 조각들을 힘없이 쓸어 모았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심장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때는 그의 시간을 빛내주리라 믿었던 선물은 이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그녀의 손과 마음을 동시에 베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과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도시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녀가 살던 좁은 자취방은 지훈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돌아가면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귓가에 지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너는 내 인생의 짐이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 상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정작 자신은 낡은 옷 몇 벌로 계절을 나야 했다. 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함께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녀만의 착각이었다.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뿐 정상에 다다르자 가차없이 그녀를 밀어 떨어뜨린 것이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결국 서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 다리 위였다. 검고 깊은 강물이 아래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물은 마치 모든 고통을 삼켜줄 것처럼 유혹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텅 빈 눈으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가 사라진다고 해도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지우는 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존재는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다시 한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강바람이 눈물을 금세 말려버렸지만 마음속의 슬픔은 더욱 시리고 아프게 번져나갔다. 그녀는 난간 위로 위태롭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디자인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겠다던 꿈은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늦게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배신하고 짓밟은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자신만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가? 이런 식의 끝은 너무나도 불공평했다. 서연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죽고 싶었지만 동시에 살고 싶었다.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로 끝낼 수 없었다.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다리를 벗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어떻게 돈도 배경도 없는 그녀가 거대 패션 그룹의 딸과 유능한 변호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금세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굵어진 빗줄기는 그녀의 얇은 원피스를 적시고 천을 빼앗아갔다. 추위와 슬픔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세상에 정말로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그녀는 흠뻑 젖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잃을 것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오기가 싹 텄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강지훈과 박유라가 보란 듯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다. 젖은 눈동자의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빗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망가진 시계 조각들을 손에 꼭 쥔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약한 임서연이 아니었다. 배신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반드시 재기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과 상처를 몇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차가운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녀를 맞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가증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액자들을 모조리 벽에서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물건들, 그가 사준 작은 선물들 함께 썼던 커플컵까지 모조리 부셔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차분해졌다. 과거를 완전히 지워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과 빗물로 얼룩진 얼굴 절망에 빠져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에 찬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 밤 임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그녀가 태어났다. 과거의 잔해로 가득 찬 방을 뒤로하고 임서연은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의 불길까지는 꺼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망가진 시계 조각과 함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디자인 스케치북이 담긴 낡은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젖어버릴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5년간의 사랑이 거짓이었고 그녀의 헌신이 어리석음으로 치부된 지금 이 스케치들만이 그녀의 삶과 재능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거리는 취객들과 막차를 놓친 사람들로 붐볐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강지훈과 박율에 대한 분노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선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웃고 있겠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순간을 축배라도 들면서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가 부서져라 힘을 주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정신없이 걷던 서연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청담동 명품거리에 들어섰다. 휘황찬란한 쇼윈도 안의 마네킹들은 마치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했다. 이곳은 박유라 같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세상, 그리고 강지훈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세상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자조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잠시 머물렀다. 그때였다. 건널목의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멍하니 발을 내디딘 순간 코너를 돌던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를 향해 급하게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섰다. 놀란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품에 안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젖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있던 스케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빗물에 젖은 종이들이 축 늘어져 아스팔트에 달라붙었다. 아, 안 돼. 서연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꿈이자 전부인 디자인들이 흙탕물에 젖어 잉크가 번지고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차에서 내린 한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값비싼 수제화 구두가 그녀의 눈앞에 멈춰 섰다. 고개를 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받쳐든 커다란 검은 우산 아래 그는 한 점의 비도 맞지 않은 채였다. 남자는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갑고 건조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그녀의 비참한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지훈이나 유라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다. 그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여유와 권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스케치 한 장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한복의 유려한 곡선과 현대적인 건축미를 결합한 드레스 디자인 스케치였다. 빗물에 약간 번지긴 했지만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범했다. 남자는 다른 스케치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그 한 장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스케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종이 위를 훑을 때마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빗소리와 도시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한 장의 스케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닮은 낮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디자인 당신이 한 겁니까? 질문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충격과 슬픔으로 마비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내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없었다. 남자는 대답 없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다시 한번 스케치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니, 미완성이군. 하지만 가능성이 보여. 그의 혼잣말 같은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능성, 지금 이 남자에게서 동정이나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몸을 일으켜 흩어진 스케치들을 긁어모았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심장 조각과도 같았다. 그녀는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들고 있는 마지막 스케치를 돌려달라는 무언의 요구였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순순히 스케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품에서 두툼한 명함 지갑을 꺼내 한 장을 뽑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하지. 당신의 재능을 살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가 내민 명함을 쳐다보았다. 검은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권도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우라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아우라그룹. 대한민국 패션계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 박유라의 비너스 그룹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서연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떤 기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불신, 특히나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명함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권도현은 그녀의 거절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용기가 가상하군.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명함을 거두고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돌아서서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은 미끄러지듯 빗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자리에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젖은 스케치들을 다시 품에 꼭 안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허둥지둥 스케치를 챙기는 와중에 권도현이 유심히 보았던 바로 그 한복 드레스. 디자인 스케치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왔다는 것을. 권도현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큰 파문을 남겼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의 재능을 살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에게 그 말은 구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유혹처럼 들렸다. 강지훈 역시 처음에는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접근했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세상에 조건 없는 호의는 없다고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든 이 차가운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가 찾아간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허름한 동네 카페였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젖은 포트폴리오를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스케치가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그녀의 지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하루에 대체 몇 번이나 모든 것을 잃는 것인지 셀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망가진 종이들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문득 가장 아끼던 디자인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남자가 유심히 들여다보던 한복 드레스 디자인이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아마 아까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온 모양이었다. 한편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지던 검은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권도현은 창밖에 비오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서연이 떨어뜨리고 간 물기에 약간 젖은 스케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까 그 여성분은 어떻게 할까요? 권도현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김 비서, 내가 사람을 헛보는 것 같나? 아닙니다, 회장님. 비서는 즉시 대답했다. 권도현은 대한민국 패션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가 점찍은 디자이너는 모두 스타가 되었고 그의 손을 거친 브랜드는 모두 성공 신화를 썼다. 그의 안목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도현은 손가락으로 스케치 위에 독창적인 선을 부드럽게 쓸었다. 이 디자인 평범한 재능이 아니야.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대담한 선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는 흔치 않지. 그의 눈에는 흥미와 함께 냉철한 계산이 번득였다. 아우라 그룹은 최근 라이벌인 비너스 그룹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었다. 비너스 그룹의 회장 박성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고 그의 딸 박유라를 전면에 내세워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었다. 권도현에게는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혁신적인 카드가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를 찾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를 올려놓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의 악몽 같은 기억은 희미해지는 대신 더욱 선명한 상처로 남아 임서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고 텅 빈 냉장고를 채워야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망가진
포트폴리오를 복구하고 남은 스케치들을 정리해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었다. 비록 최고의 작품 몇 점을 잃어버렸지만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중소 패션 회사부터 시작해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었다. 아직 업계의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분명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라 믿었다. 처음 몇 군데에서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면접 기회를 얻은 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면접관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지만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가 다 찼다거나 회사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식의 애매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작은 의류업체의 면접에서였다. 그녀의 재능을 무척이나 아까워했던 중년의 인사팀장이 그녀를 배웅하며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다. 임서연 씨, 혹시 비너스 그룹의 박유라 실장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인사팀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금방 돕니다. 비너스 쪽에서 임서연 씨를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채용하는 회사는 앞으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거라고 엄포를 놨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박유라. 그녀는 서연의 사랑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그녀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비너스 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대한민국 어느 패션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절망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싸워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며칠간의 구직 활동으로 얼마 남지 않았던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고 집주인에게서는 월세 독촉 문자가 날아왔다. 그녀는 며칠째 굶어 속이 쓰렸지만 음식물을 넘길 기력조차 없었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도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강지훈과 박유라의 승리를 인정하고 패배자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걸까? 바로 그때였다. 낡은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월세 독촉을 하러 온 집주인일 거라 생각하며 서연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다. 며칠 전 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권도현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기계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임서연 씨 맞으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하지만 비서는 그녀의 의문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듯 그저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을 가리킬 뿐이었다.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 정체모를 제안을 따라가 보거나. 그녀는 결국 차에 올랐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다. 창밖으로 초라한 동네의 풍경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거대한 빌딩들이 즐비한 테헤란로가 나타났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를 압도하듯 우뚝 솟은 아우라타워 앞이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비서는 그녀를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직원들은 모두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사무실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공간보다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 권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서연이 들어서자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지. 그는 책상 건너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권도현은 서두르지 않고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력서였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지원했던 모든 회사들의 리스트와 결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시다시피 박유라가 당신의 숨통을 제대로 조여놨더군. 권도현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평생 디자인 업계에 발도 붙이지 못할 거야. 골방에서 스케치나 끄적이다가 굶어 죽게 되겠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도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거래를 제안하지. 임서연이라는 이름과 과거는 버려. 내가 당신에게 엘리나라는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주겠다. 아우라 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 수석 디자이너의 자리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는 업계 최고의 팀과 무제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야. 당신의 임무는 단 하나, 당신의 재능을 오롯이 아우라 그룹을 위해 쏟아부어 경쟁사들을 모조리 짓밟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너스 그룹도 포함되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야. 복수의 기회지. 당신을 짓밟은 자들을 당신의 재능으로 무릎 꿇게 만들 기회. 그는 또 다른 서류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 기간 5년 업계 최고 대우, 그리고 성공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 서연의 눈이 계약서에 적힌 액수에서 멈췄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희망이 격렬하게 싸웠다. 왜 저입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디자이너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에 권도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는 없는 걸 당신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절박함과 증오심이지. 실력 있는 디자이너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재능은 돈으로도 못 구해. 당신의 그 도끼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거다. 오해하지 마.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재능과 복수심을 이용해 내 사업을 성공시킬 거고 당신은 나를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면 돼. 아주 공평한 거래 아닌가. 그의 말에는 일말의 위선도 없었다. 차라리 그 솔직함이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지훈과 박유라는 자신을 비웃으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악맥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악마는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도끼뿐이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임서, 연 잉크가 마르는 순간 과거에 임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수의 여신 엘리나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자마자 임서연의 세상은 문자 그대로 뒤바뀌었다. 권도현은 김 비서에게 눈짓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김 비서와 그의 팀은 서연의 옥탑방에 나타나 그녀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모아온 낡은 가구와 옷 그리고 강지훈의 흔적이 남은 모든 물건들은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폐기 처분되었다. 그녀가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 몇 권과 낡은 재봉 도구뿐이었다.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텅 비어가는 자신의 방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시원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가 새로 거주하게 된 곳은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들어선 집은 이전에 살던 옥탑방이 몇 개는 들어갈 법한 광활한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이 미니멀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공간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엘리나라는 상품을 위한 완벽하게 통제된 쇼룸에 가까웠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것이 성공의 대가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엘리나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업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분석하고 교정하기 시작했다. 촌스러운 긴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가난하고 순진한 임서연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신비롭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 엘리나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어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것 같은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외적인 변화가 끝난 후 김 비서는 그녀를 아우라 타워의 지하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엘리시움이라는 코드네임이 붙은 그녀만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었다. 스튜디오의 규모와 시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높은 천장과 전면 채광창, 세계 각국에서 공수된 최고급 원단들이 색깔별로 정리된 거대한 벽, 최첨단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와 3D 프린터까지, 그리고 그녀를 보조할 업계 최고의 패턴사와 재봉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도현은 그녀에게 돈뿐만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왕국을 선사한 것이다. 서연은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전율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임서연은 사라지고 오직 디자이너 엘리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 침대를 갖다 놓고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디자인에 몰두했다. 잠을 자는 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것. 강지훈과 박유라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연필은 더욱 날카롭고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복수심이 녹아든 디자인들로 빠르게 채워져 나갔다. 그녀의 재능은 더 이상 가난이라는 족쇄에 묶여있지 않았다. 무한한 자원이라는 날개를 단 그녀의 창의력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권도현은 그녀의 왕국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주로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유령처럼 스튜디오에 나타나 그녀의 작업을 확인했다.
그는 칭찬에 인색했다. 대신 그녀의 디자인에서 가장 작은 흠결까지도 귀신같이 찾아내 지적했다. 한 번은 엘리나가 밤을 새워 완성한 10벌의 디자인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스케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중 9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쓰레기. 그의 한마디에 엘리나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녀가 따지듯 묻자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훌륭한 디자이너는 질문하지 않아. 스스로 답을 찾지. 당신의 분노는 고작 이 정도 수준인가? 그의 독설은 비수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취해 디자인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디자인에 쏟아붓되 더욱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도현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검을 주고받는 펜싱 선수에 가까웠다. 대화는 언제나 짧고 긴장감이 넘쳤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극한까지 밀어붙였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어느 늦은 밤 엘리나는 수백 번의 수정 끝에 완성한 드레스에 마지막 시침핀을 꽂다가 자신도 모르게 작업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어깨에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에 그녀는 스르르 눈을 떴다. 어느새 그녀의 어깨에는 남성용 재킷이 덮여 있었다. 고개를 들자 권도현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최종 디자인들을 말없이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엘리나가 재킷을 여미며 작게 말하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내일 아침까지 최종 컨셉 보고서를 제출해. 그리고 작업대에 있는 저 음식들 버리기 전에 먹어치우고.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엘리나는 그의 무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엘리나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임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카리스마로 이끌었고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벽주의자가 되었다. 마침내 수십 벌의 의상으로 구성된 그녀의 데뷔 컬렉션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서구적인 아방가르드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탄생이었다. 권도현은 완성된 컬렉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본 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준비는 끝났군. 그는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의 참가 신청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데뷔 무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박유라의 비너스 그룹 역시 이번 패션 위크에서 가장 중요한 컬렉션을 발표할 예정이지. 모든 언론과 바이어들이 주목할 거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스튜디오의 거대한 전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낯선 여자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던 피해자 임서연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무기 디자이너 엘리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동자가 복수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 패션 위크가 다가오면서 패션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아우라 그룹이 비밀리에 론칭하는 새로운 브랜드 엘리시아 1YC아였다.
아우라 그룹은 브랜드의 컨셉트는 물론 수석 디자이너 엘리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베일에 감췄다. 의도적으로 흘리는 최소한의 정보와 신비주의 전략은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했고, 엘리나는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해외에서 온 전설적인 디자이너일 것이다, 혹은 권도연 회장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일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같은 시각 비너스 그룹의 사옥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유라는 이번 패션 위크에 내놓을 자신의 컬렉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업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비위를 맞추며 권력을 맛보고 있었다. 서연을 버린 후 그는 박유라의 연인이자 비너스 그룹의 법무팀 이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엘리시아라고 권도현이 급하긴 급했나 보군. 어디서 이름도 없는 애송이를 데려다 쇼를 하려는 걸 보니.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당신 컬렉션의 발끝도 못 따라올 겁니다. 이번 쇼가 끝나면 아우라 그룹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들은 엘리나의 등장을 진정한 위협이 아닌 자신들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할 들러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쇼 당일이 밝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패션 에디터, 바이어 셀러브리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운명의 장난처럼 비너스 그룹의 쇼는 엘리시아의 데뷔쇼 바로 직전에 배정되었다. 이는 두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권도현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먼저 박유라의 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컬렉션은 최신 유행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안전한 색상 조합, 상업적인 실루엣, 그리고 이전 시즌에 성공했던 디자인들을 약간 변형한 의상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영혼도 새로운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관객들은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비너스의 쇼가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박유라는 무대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시아의 쇼가 시작되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깊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의 가느다란 핀 조명이 런웨이 입구를 비추었을 때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모델이 입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한복의 저고리 깃을 재해석한 날카로운 칼라 고름을 연상시키는 비대칭적인 매듭, 그리고 물처럼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치마의 실루엣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재는 미래적인 광택이 나는 가죽과 실크 오간자로 만들어져 지독히도 현대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었다. 그 뒤를 이어나오는 의상들은 하나하나가 충격 그 자체였다. 슬픔을 형상화한 듯 검은색 자수가 빽빽하게 놓인 코트 분노를 표현하는 듯한 핏빛 실크 드레스, 그리고 마침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듯한 갑옷처럼 구조적인 형태의 파워 숄더 재킷까지. 엘리나의 컬렉션은 그녀 자신의 삶, 즉 배신과 절망, 그리고 복수를 향한 처절한 의지를 한편에 서사시처럼 풀어내고 있었다. 관객들은 넋을 잃고 쇼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사진을 찍던 기자들은 어느새 카메라를 내려놓고 경외감에 찬 눈으로 런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패션계의 데모라 불리는 유명 잡지의 편집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옆자리 동료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천재가 나타났군. 쇼의 피날레, 모든 모델들이 런웨이에 도열했을 때 관객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너스 쇼의 의례적인 박수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열광적인 환호였다. 그 순간 무대 끝으로 디자이너 엘리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크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숙여 보였을 뿐 인의 안개처럼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녀의 신비로운 등장은 엘리나라는 이름과 그녀의 컬렉션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패션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무대 뒤 VIP 라운지에서 모니터로 쇼를 지켜보던 박유라와 강지훈은 얼어붙어 있었다. 유라의 얼굴에서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컬렉션이 엘리나의 작품 앞에서 완전히 빛을 잃었다는 것을.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완벽한 패배를 맛본 것이다. 말도 안 돼. 저런 디자인은. 그녀는 저주처럼 중얼거렸다. 강지훈 역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패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엘리나의 옷에 담긴 압도적인 힘과 감정의 깊이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옷들에 담긴 처절한 슬픔과 분노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의 등골을 서늘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쇼가 끝나자마자 모든 미디어는 엘리시아와 엘리나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디자이너, 서울 패션 위크를 뒤흔든 최고의 컬렉션,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디자인의 탄생. 모든 찬사가 그녀에게 향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바이어들의 주문 전화가 쇄도했다.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기적이었다. 소란스러운 백스테이지 한편 엘리나는 모니터에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뉴스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권도현이 그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첫 번째 전투는 성공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엘리나는 샴페인 잔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의 첫 번째 승리를 확인하며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 패션 위크의 영광은 모두 엘리나와 엘리시아에게 돌아갔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천재성을 찬양했고 그녀의 컬렉션은 전 세계 명품 편집숍에 입점 계약을 마쳤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비너스 그룹은 처참한 실패의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박유라의 컬렉션은 진부하고 영혼 없는 디자인이라는 혹평과 함께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엘리나에게 완패한 디자이너라는 굴욕적인 꼬리표가 붙었다. 비너스 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딸의 실패에 격노했고 회사의 주가 하락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거세게 질책했다. 엘리나 그 기집애가 대체 뭔데? 박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지며 울부짖었다. 바닥에는 깨진 자기 파편과 찢어진 잡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녀에게 이번 패배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엘리나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지훈 씨, 당장 그 여자 뒷조사에 뭐든 상관없어. 약점이든 스캔들이든 과거든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난 그 여자를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거야. 그녀의 눈은 질투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강지훈은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성공은 박율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해 엘리나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내부자 매수였다. 그는 엘리나의 디자인팀 소속 막내 패턴사를 비밀리에 만나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넸다. 엘리나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나 다음 시즌 디자인 스케치를 빼내오라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우라 그룹의 충성도와 보안 시스템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 패턴사는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보안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훈의 은밀한 제안은 그대로 권도현의 귀에 들어갔다. 권도현은 보고를 받으며 차갑게 미소 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적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내부자 매수가 실패하자 지훈은 더러운 일 처리로 유명한 흥신소를 고용했다. 엘리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사진을 찍어오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 역시 무의로 돌아갔다. 권도현은 이미 이런 시도를 예상하고 엘리나에게 업계 최고의 경호팀을 붙여준 상태였다. 흥신소 직원들이 그녀의 차를 미행하면 그들은 어느새 길을 잃거나 경호팀에게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동선과 흐릿한 사진 몇 장뿐이었다. 엘리나의 사생활은 철옹성처럼 보호되고 있었다. 지훈은 연이은 실패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엘리나는 마치 유령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훈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실력 있는 해커를 고용했다. 아우라 그룹의 서버를 해킹해 엘리나의 인사 기록 파일을 빼내오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해커는 몇 날 며칠의 시도 끝에 아우라 그룹의 1차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겹겹이 쳐진 거미줄 같은 보안 트랩이었다. 해커가 인사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아우라 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즉시 그의 위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결국 해커는 흔적을 지우지도 못한 채 꼬리를 잡혔고 그 배후에 비너스 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유령 회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모든 증거는 조용히 권도현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비너스 그룹의 목에 겨눌 또 하나의 칼을 손에 쥔 것이다.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훈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박유라는 매일같이 그를 쪼아댔고 그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작품을 파고들기로 한 것이다. 엘리나라는 디자이너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패션 위크 이전의 경력이 전무했다. 출신 학교, 인턴 경력, 그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지우는 밤을 새워 패션 위크에 공개된 엘리나의 컬렉션 고화질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옷의 구조, 재봉 방식 원단을 다루는 기법 등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 뜯어보았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익숙한 디테일 하나가 들어왔다. 한 드레스의 어깨 부분에 사용된 비대칭적인 주름을 잡는 방식이었다.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기술이라 그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임서연이 학생 시절부터 고집스럽게 사용하던 그녀만의 시그니처 기법이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는 미친 듯이 창고로 달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서연과 헤어지면서 무심코 가져왔던 그녀의 낡은 학생 시절 포트폴리오가 들어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엘리나의 옷과 서연의 낡은 스케치를 번갈아 보았다. 그곳에는 같은 필체 같은 영혼 같은 버릇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엘리나 컬렉션의 핵심이었던 한복 고름을 재해석한 매듭. 그것은
서연이 졸업 작품전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의 핵심 모티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쇼를 보며 느꼈던 기시감의 정체 그녀의 옷에 담겨있던 처절한 슬픔과 분노의 이유를.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버린 여자 임서연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자신이 가난하고 볼품없다며 내팽개쳤던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패션계를 뒤흔들고 있는 천재 디자이너 엘리나였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지훈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존재를 적으로 돌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이제 그와 박유라를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모욕하던 날에 기억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시계의 파열음,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후회와 공포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임서연.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공포에 질린 강지훈은 다음 날 아침 빗발선 눈으로 박유라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임서연이 엘리나라는 끔찍한 진실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사실을 박유라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녀도 알아야 했다. 유라 씨, 큰일 났어. 엘리나, 그 여자 정체를 알아낸 것 같아.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유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어느 시골 구석에서 튀어나온 듣보잡인데 그녀는 여전히 엘리나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임서연의 낡은 스케치와 엘리나의 컬렉션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놓은 자료들이었다. 엘리나는 임서연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유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인에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지훈 씨 지금 제정신이야. 그 지질하고 불쌍한 거렁뱅이가 엘리나라고 살다 그렇게 웃기는 농담은 처음 듣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서연만이 사용하던 독특한 드레이핑 기법, 그녀의 스케치에만 존재했던 미완의 디자인이 엘리나의 컬렉션에서 완벽한 형태로 구현된 모습까지. 유라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괴물이 당신이 만들어낸 거라고, 당신이 버린 그 보잘것없는 기집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든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거야. 그녀의 분노는 엘리나를 넘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제공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관계에 처음으로 깊고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타워의 회장실에서는 권도현이 보안팀장에게서 올라온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너스 그룹이 시도했던 모든 불법적인 사찰과 해킹 시도에 대한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엘린에게 건넸다. 예상대로 쥐가 덫을 건드렸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엘리나는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도현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지만 이제는 방역할 때다. 저들이 먼저 게임의 규칙을 어겼으니 우리도 더 이상 신사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그의 말에 엘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낡은 디자인 저널과 날짜가 찍힌 디지털 파일들을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과거 강지훈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거나 다른 디자이너에게 슬쩍 넘겼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야망을 위한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그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었다. 권도현은 그녀의 자료들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칼자루로군. 이걸로 비너스 그룹의 숨통을 끊어주지. 그들의 전략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단계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권도현의 법무팀은 익명의 제보자인 척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비너스 그룹이 수년간 신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착취하고 도용해 왔는지에 대한 일부 자료를 흘렸다. 엘리나나 아우라 그룹의 이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냄새를 맡은 기자는 끈질기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아우라의 법무팀은 대리인을 통해 과거 비너스 그룹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했던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법적 지원과 익명 보장을 약속하자 억울함을 삼키고 있던 젊은 디자이너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모여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갔다. 마침내 기자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사가 터져 나왔다. 패션 제국 비너스 신진 디자이너들의 꿈을 훔쳐 성장했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사에는 비너스 그룹이 지난 몇 년간 발표했던 컬렉션과 이름 없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난 시즌 박유라가 발표했던 컬렉션의 메인 드레스가 익명의 제보자 A가 몇 년 전에 작업했던 디자인 스케치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날짜가 찍힌 원본 파일까지 공개되자 비너스 그룹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 익명의 제보자 A가 바로 엘리나 임서연이었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SNS에서는 디자인 도둑 비너스 그룹, 비너스 불매운동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소비자들은 비너스 그룹의 부도덕성에 분노했고 그들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비너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박성진 회장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비너스 그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유라와 강지훈을 세워두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너희 둘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유라는 울면서 모든 잘못을 지훈에게 떠넘겼다. 아빠, 저는 몰랐어요. 저 디자인은 강 이사가 추천했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궁지에 몰린 지훈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뢰와 야망으로 뭉쳐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엘리나의 전략적인 방역은 비너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엘리나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비너스 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권도현이 어느새 그녀의 옆에 와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그의 말에
엘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 속에서 쩔쩔매는 강지훈과 박유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원망하며 자멸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가장 화려한 무대만이 남아있었다. 비너스 그룹을 둘러싼 표절 스캔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패션계의 또 다른 빅 이벤트가 다가왔다. 바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인 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디자이너상 시상식이었다. 최종 후보 명단이 발표되자 패션계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비너스 그룹의 박유라,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디자이너 엘리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박유라는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업적 성과를 인정받아 간신히 후보 자리를 유지했다. 언론은 이 대결을 몰락한 상속녀와 신비로운 천재의 마지막 자존심 대결이라 부르며 연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상식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비너스 그룹에게 이 시상식은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만약 박유라가 수상이라도 한다면 바닥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재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패배한다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박유라와 강지훈은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들의 계획은 엘리나를 디자인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다. 증거는 바로 강지훈이 가지고 있는 임서연의 낡은 포트폴리오였다. 그는 시상식 생방송 무대 위에서 엘리나가 무명 디자이너 임서연의 작품을 훔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이 임서연의 옛 연인으로서 그녀의 작품을 지켜주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연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진실을 가장 교묘하게 짙은 악랄한 함정이었다. 시상식 당일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패션계를 움직이는 모든 명사들로 가득 찼다. 레드카펫에 선 엘리나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의 일부를 베일로 가렸지만 그녀에게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반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선 박유라와 강지훈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마침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디자이너상 시상 부문이 시작되었다. 장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상자가 무대에 올라 수상자가 적힌 봉투를 열었다. 2025년 대한민국 올해의 디자이너는 엘리시아의 엘리나입니다. 장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엘리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잠깐 이해 있습니다. 저 상은 가짜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카메라는 돌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그를 비췄다. 여러분, 엘리나라는 저 디자이너는 사기꾼입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모두 훔친 것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며 그녀가 불쌍한 무명 디자이너 임서연의 재능을 착취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장내는 충격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엘리나의 반응을 주목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발악하는 강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고맙군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었다. 덕분에 제 소개를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름답고 차가우며 강인한 얼굴. 강지훈과 박유라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 제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임서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강지훈과 박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최악의 형태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권도현의 통제 아래 새로운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강지훈이 표절의 증거라고 주장했던 디자인들의 원본 파일이었다. 파일 생성 날짜는 강지훈이 서연을 만나기도 훨씬 이전으로 찍혀 있었다. 이어서 과거 강지훈이 서연아 내 아이디어 좀 빌릴게 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유라가 전화통화로 임서연 그 기집애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라고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장내는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사기꾼은 엘리나가 아니라 바로 강지훈과 박유라였다. 강지훈은 스크린에 비치는 자신의 과거와 연단 위에서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임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버렸던 초라한 여자, 그가 짐이라고 경멸했던 존재. 그녀는 이제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후회. 지독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힘없이 무대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임서연은 바닥에 무너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자신의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준비해온 진짜 수상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헌사였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용기에 대한 찬사였으며 결코 꺾이지 않는 정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는 승리한 그녀의 당당한 얼굴과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강지훈과 박유라의 비참한 모습을 번갈아 비추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시상식의 밤이 밝자 세상은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은 임서연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재능과 정의의 승리,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디자이너 등 온갖 찬사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를 넘어 거대 권력에 맞서 승리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반면 강지훈과 박유라의 이름 앞에는 국민 사기꾼, 파렴치한 도둑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였던 비참한 모습은 영상으로 남아 인터넷을 떠돌며 영원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후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상식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비너스 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맹렬하게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줄지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과거 그들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했던 피해자들은 아우라그룹의 지원 아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해킹과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패션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 비너스 그룹은 단 며칠 만에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파산을 신청하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박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와 명예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파산의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녀 자신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신세가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초라한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떠넘기려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의 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임서연에게 씌웠던 굴레는 이제 그녀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족쇄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몰락의 과정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너스 그룹에서 해고당한 것은 물론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당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 그가 임서연을 버리면서까지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사회적 성공과 명예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박유라의 집안이 몰락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과거 임서연이 살던 옥탑방보다도 더 초라하고 냄새나는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었다. 물질적인 몰락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지독한 후회라는 이름의 심리적 형벌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시상식 무대 위에서 여왕처럼 빛나던 서연의 모습과 과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던 순수한 서연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그의 구겨진 셔츠를 밤새 다려주던 다정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멸하며 그녀를 내치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를 끝없이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가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과 자신의 유일했던 양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용서는 그의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아우라 타워 앞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수십 수백 번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마침내 퇴근하는 서연과 마주칠 수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차 앞으로 달려들어 길을 막았다. 차에서 내린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 앞에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심지어는 연민의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완벽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용서 강지훈 씨,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보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한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무관심은 그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사세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은 그를 그대로 남겨둔 채 올랐다. 차는 미련 없이 그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절규로 바뀌었다. 그의 형벌은 감옥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를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후회라는 이름의 지옥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임서연의 삶에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운 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 임서연을 되찾은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엘리시아를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온전히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 세계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창작의 기쁨이 따스하게 채워졌다. 그녀와 권도현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채찍질하는 냉혹한 주군이 아니었다. 긴장감 넘치던 업무 보고는 종종 둘만의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날카로운 비평이 오가던 대화는 서로의 일상을 묻는 소소한 안부로 채워졌다. 그는 가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아와 비평 대신 조용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가곤 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로움과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은인이자 그녀의 재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준 스승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권도현은 그녀를 아우라 타워의 꼭대기층, 오직 그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유리 온실로 초대했다. 사방이 유리로 된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달빛 아래 희귀한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천상의 정원 같았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던 그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 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순전히 사업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고백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과 비너스 그룹을 향한 당신의 분노가 필요했소. 당신을 내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내 적들을 베어버릴 생각이었지. 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와인잔 너머 진지하게 그녀를 향했다. 나는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소. 당신은 내 무기가 아니었어.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였지. 나는 당신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여왕으로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게 되었소.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묵직한 진심으로 서연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절망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그녀의 본질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아닐까?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그의 욕심은 아닐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듯 권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계약서나 만년필 대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밤하늘에 짙은 남색을 닮은 사파이어가 박힌 심플한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상식에서 입었던 승리의 드레스 색깔이었다. 이것은 거래 제안이 아니요, 임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건 약속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회장이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소.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곁에서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소. 나와 함께 우리의 제국을 만들어가지 않겠소. 그의 청혼은 지배가 아닌 동행을, 소유가 아닌 존중을 약속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진실한 사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권도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어떤 격정적인 포옹이나 키스보다도 그 순간의 경건한 입맞춤은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맹세하고 있었다. 유리 온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은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절망의 배경이었고 또 한때는 복수의 무대였던 도시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성의 위대한 성공과 그녀가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임서연의 가장 어두웠던 밤은 끝나고 이제 눈부신 행복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